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학교를 자퇴하고 놀다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토요일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난 제 얘기인데요. 굳이 제대로 말하자면 일요일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난 제 얘기지만 사실 아직 저도 못 믿겠네요. 전 학교를 검정고시, 즉 자퇴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쓰고 귀가 시간도 대학생처럼 지냈죠. 그날도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이 술 먹자고 전화를 하더군요. 고등학생이라면 다들 해보셨겠지만 위조한 민증이랑 아는 형들한테 민증 빌려서 친구들 6명이랑 같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죠. 그때 남자네, 여자 둘에서 먹다가 어느새 보니 시간이 새벽 1시더군요. 그래서 여자 2명 집에 데려다주고 남자끼리 남았는데 할 짓이 없어서 PC방을 가자고 했죠. PC방에 가서 아마 3시까지 술 먹어 서든, 스타, 맞고 하다가 너무 졸려서 전 먼저 집에 간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이미 다 친구 집에서 잔다고 부모님들한테 허락받아서 밤새운다더군요. 집에 갔죠. 근데 이상하게 PC방을 나왔는데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는 길에 편의점, 가게, 술집에 사람 어느 하나 없더군요. 가게는 다 문을 닫았고 심지어 편의점도. 그래서 전 오늘 무슨 날인가 왜 다들 단체로 휴업이지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죠. 집에 가는데 안개가 좀 짙게 껴있더군요. 그래서 왠지 분위기도 우울해지고 좀 서정적이라 해야 되나? 괜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죠. 집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저희 집 층을 누른 후 핸드폰 시간을 보니 3시 32분이더군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3시 32분쯤이면 다들 자고 있을 텐데 도어락 번호를 누르면 소리 때문에 가족들 깰까봐 키를 대니 소리 없이 쓱 하고 열리더군요. 키 꺼내서 집 문 앞에 키 인식하는 곳에 키를 갖다 댔는데 반응을 안 하더군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반응을 안 하길래 그냥 번호를 눌렀죠. 분명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집 문이 안 열리더군요. 제가 취해서 잘못 눌렀나 싶어 하나하나 또박또박 눌렀는데도 안 되더군요. 왜 이러지 싶어서 한 번 더 했는데 키 번호가 몇 번 이상 틀려서 그런지 안 되더군요. 좀 미안하지만 초인종을 눌렀거든요. 몇 번 눌렀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길래 집에 전화도 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더군요. 그래서 그냥 PC방으로 다시 가자 싶어서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 당시 시간이 4시 다 되어가서 PC방에서 한 8시까지만 하다 9시까지 집에 들어가서 교회 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PC방 가는데 웬일인지 갑자기 가는 길엔 아까만 해도 문 닫고 있던 편의점이랑 술집 거기에 술 취한 아저씨들 몇 명이 보이더군요. 아까까지만 해도 안 열렸는데 싶어서 좀 이상했지만 그냥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집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래서 받았더니 너 어디냐고 아버지께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외박해도 잘 화를 안 내시는데 왜 그러시지 하고 내일 일요일이라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저보고 지금 장난하냐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월요일이라더군요. 제가 장난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조용히 하고 저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여기 어디 마트 근처라고 했더니 거기서 기다리라더군요. 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랑 문자가 엄청 와 있더군요. 분명 집에서 온 한 통화만 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날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저녁인가 싶어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자는 중인지 전화를 안 받더군요.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 차를 가지고 절 데리러 오시더군요. 차에 타자마자 욕을 한 바가지 먹었죠. 내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예 막 살기로 했냐고 하시길래 전 분명 제가 알던 대로 토요일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다 자고 있길래 다시 나온 거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무슨 헛소리 하지 말라고 토요일 아버지가 제가 안 들어오니 걱정돼서 밤을 새우셨다더군요.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니 아까 들어갔다고만 하니 걱정돼서 일요일 내내 친구들이랑 절 찾아다니셨다군요. 참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그렇게 날아간 제 일요일이었죠. 아직도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죠.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믿으시고 친구들도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고 전 아직도 제가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꿈을 꿨다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일요일 그 사람 많은 시간에 PC방에서 집 가는 거리가 거의 번화가는 아니지만 사람은 항상 있는 거리거든요. 누군가는 깨웠던가 경찰에라도 신고를 해줬을 텐데
아직도 잘 실감은 안 나지만 제 실화입니다. 실화인 걸 장담하지만 안 믿으실 분은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안 믿기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어디서 놀다가 거짓말 치는 거라 믿고 있고, 저도 처음엔 변명해봤지만 저보고 그게 변명이냐고 뭐라고 하기만 하고 아직도 신기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나 때문이야. 내가 중2 때 일이니 벌써 10년 전 일이지만 난 아직 생생해. 형이 중2 때는 너희들이 빅뱅 스타일에 열광하듯이 쪽팔리지만 뾰족 구두에 바지통 줄여서 색 하나 옆구리에 떡 끼고 머리는 짧게 자르고 깍두기처럼 하고 다니던 게 유행이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엄하고 무서우신 분이거든. 쉽게 말해 젊으셨을 때 풍류를 알던 분이셨지. 그래서인지 유독 내 옷차림과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에 민감해 하셨어. 아마 당신의 길을 밟지 않기 위해 심하게 그러셨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몰래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서 기차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는 했어. 이제 이야기의 핵심인데 우리 집이 정원 있고 별채가 하나 있는 주택이었어. 별채에는 젊은 아저씨가 새 들어 사셨는데 그냥 보기에도 좀 음산한 방이었어. 거기 사는 아저씨도 박지 않았지. 한 2년 사시더니 하던 일이 망했다며 나가셔서 그 방을 다른 사람 세를 줄까 어쩔까 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갈 시점이 되니 공부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엄청 기뻤지. 한 이틀 도배도 하고 가구도 새로 놓고 침대도 놓고 겉에서 보기엔 역시 음산한 방이었지만 안에 들어가면 깨끗한 공부방이었어. 내가 사실 쪽팔리지만 혼자서 잠을 잘 못 자. 불 끄면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예민해지더라고. 하지만 어쩌겠어. 날 위해 만들어주신 공부방인데 무섭다고 거기서 안 자면 되겠어? 그래서 무섭지만 눈 꼭 감고 잤었지. 하루 이틀 자니 잘만 하더라고. 근데 5일째 되는 날 내가 항상 그 당시 라디오를 켜고 슬립 타입을 맞춰놓고 라디오를 듣다가 잤거든. 그날도 변함없이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난 라디오가 아직 안 꺼졌나? 하고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린 거야. 시계 초침반을 돌아가는 소리가 똑딱하면서 엄청 크게 들리고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와 진짜 사람 죽겠더라고.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허리가 아파서 내가 무릎을 올리고 자거든. 근데 무릎의 검은 한복 소매자락 사이로 창백하고 기다란 손가락이 날 누르고 있었어. 그래서 눈을 들어 천장을 보니 저승사자라고 해야 하나? 눈동자만 엄청 크고 씩 웃는데 입이 귀까지 찢어지더라고. 더는 못 보겠기에 눈 딱 감고 손가락부터 움직이면서 젖 먹던 힘 다해서 팔을 드니까 가위가 딱 풀리더라고. 그래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거실에서 잤지. 그 후로 그 방을 잘 안 갔어. 도저히 못 자겠더라고. 그냥 창고 겸 쓰는 방이 된 거야. 하이라이트는 말이지. 내가 그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뾰족 구두 말이야. 그걸 지하상가에서 샀거든. 근데 신발장에 넣어두면 혼나잖아. 그래서 그 안 쓰는 방 침대 밑에다가 숨겨뒀어. 그래서 몰래 꺼내 신고 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으셔서 잠을 그 별채에서 어느 날부터 주무시더라고. 그것도 한 5일 되었을 거야. 새벽 4시쯤 자고 있는데 집 문을 누가 엄청 두드리는 거야. 대문 말고 별채랑 본체가 있는데 본체 문은 미닫이 유리 문이거든. 근데 유리가 박살날 것처럼 막 두드리는 거야. 자다가 벌떡 깨서 조심스레 나가봤더니 웬걸 아버지가 맨발 차림으로 막 문 열라고 소리 지르시면서 얼굴은 화가 잔뜩 나신 상태로 그러시네. 근데 한 손에는 내 그 뾰족 구두가 들어있는 거야. 속으로 구두 들켰네. 근데 이 새벽에 침대 밑을 뒤져서 지금 구두 때문에 이러시는 건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하며 문을 열어드렸지.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날 미친 듯이 소름 돋게 했어. 우리 가족 모두 깜짝 놀랐지. 내가 그전부터 저 방 진짜 이상하다고 했었는데 신경 안 쓰셨었거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TV를 밤새 보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그 침대 옆에 2인용 소파가 하나 있어. 근데 주무시다가 막 발 구르는 소리 있지. 학교 복도에서 애들 뛰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떠서 딱 봤더니 소파에 앉아서 어떤 미친놈이 엄청 웃으면서 발도 없는데 발을 동동 구르더래. 그 무서운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다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아무도 없었대. 그러다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불지 말아라고 하셨던 터부시대던 뭐 그런 행동이 있잖아. 근데 그것 중에 잠자리 밑에 신발이나 쇠붙이 놓지 말라는 게 있었다네. 그래서 침대 밑을 딱 봤더니
내 뾰족 구두가 있던 거지. 그래서 그 새벽에 그걸 들고 오셔서 엄청 흥분하시면서 어떤 놈이 잠자리 밑에 신발 넣어두냐고 그러셨었어. 세 번째 이야기, 삼국지괴담. 푸른 수달. 오나라의 상호라는 호수를 관리하는 정초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해 봄비가 많이 내리자 그는 둑을 따라 호수를 둘러보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등 뒤에서 푸른 옷을 입고 우산을 든 여인이 그를 쫓아오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에 호기심이 생겨 뒤를 돌아보려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 조금 전까지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웬 여인이 나타났으니 이는 귀신이 틀림없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가 마구 달리기 시작하자 여인도 그를 뒤따라오는 것이었다. 그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어느 정도 거리가 벌어지자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옷과 우산을 던져버리고 수달로 변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초가 자세히 보니 여인은 푸른 수달이고 옷과 우산은 연꽃잎이 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수달은 종종 사람으로 변해 젊은 남자를 홀린다고 한다. 백학, 위무제 조조에게 조옹이라는 육촌 동생이 있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졌고 또한 준마 역시 여러 필 갖고 있었다. 무제가 동탁을 토벌할 때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말 한 필을 잃어버렸다. 조옹이 즉시 자기가 타고 가던 준마 백학을 무제에게 주었다. 그 말이 달리자 마치 허공을 나는 것과 같았으며 수백 리를 달리고 나서 보니 무제는 땀으로 범벅이었으나 백학은 땀 하나 흘리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였으며 허공을 나는 것이 조시의 백학과 같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한다. 백장. 촉한의 유비가 왕으로 있을 때 사곡 각도를 닦는 공사를 봉주 아장인 백장에게 맡겼다. 그가 무휴단이라는 연못까지 길을 닦았을 때 한 여인의 시체가 연못에서 떠올랐다. 이에 사람을 시켜 시체를 무트로 꺼내니 시체가 갑자기 거대한 뱀으로 변해 물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놀란 백장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안절부절 못하다 병이 나고 말았다. 자라. 위나라 문제 때 청하영의 송서종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목욕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욕실에서 나오지 않자 이에 집안 식구들이 궁금하게 여겨 벽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니 웬 커다란 자라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놀라 들어가 보니 자라의 머리에는 송서종의 어머니가 쓰던 비녀가 꽂혀 있었다. 열흘이 지나자 자라는 감시가 소홀해지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나니 자라가 돌아와 집안을 돌아보더니 그대로 돌아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주위 사람들이 송서종에게 장례를 권했으나 그는 비록 어머니가 모습은 변했으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절했다. 비파 뜯는 소년. 오나라 적조 3년 구장에 살던 양도라는 사람이 여요를 향해 밤길을 걷고 있었다. 우연히 비파를 든 소년이 마차에 태워달라 하니 태워주었다. 소년은 비파를 수십 곡 연주하고 난 뒤 갑자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한 후 사라져 버렸다. 다시 20여리 가자 왕기라는 노인을 만났다. 양도가 그를 마차에 태운 후 앞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그 노인 역시 귀신으로 변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동구의 귀신. 위나라 황초 연간에 동구 지방에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게 되었다. 한참 가는데 토끼만 한 짐승이 말 앞에 뛰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었다. 그 사람이 놀라 말에서 떨어지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그를 덥석 잡으니 기절하고 말았다.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 그 귀신이 자취를 감춰 그는 말에 다시 타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다시 얼마쯤 가다 한 사람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에게 앞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그도 귀신으로 변했다. 이에 말이 놀라 날뛰고 말을 탄 사람을 떨어져 기절하고 말았다. 겨우 집안 식구들에 의해 구출된 후 간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양주남. 위나라 제왕 정시 연간 중산의 왕주남이라는 사람이 향읍의 읍장으로 있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구멍에 나와 대청에서 모울모일해 죽게 된다는 말을 하고 사라져 버렸다. 그 후 그날이 되자 쥐가 검은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구멍에 나와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쥐가 구멍에 나와 죽을 목숨이 아니니 내가 할 말이 없다. 곧 말한 후 몸을 파르르 떨며 죽었다. 왕주남이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쥐와 똑같았다. 도사꾼. 원소는 자가 본초이며 기주에 살았다. 그곳 하동에서는 신적인 존재였기에 도사꾼이라 불리며 백성들은 사당을 세워 복을 빌었다. 진류사람 채용이 청하태수로 있을 때 사당에 가서 30년 전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었다. 그러자 도사꾼이 그를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채용을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도사꾼은 자신의 조상이 군주의 원님으로 있었다는 내력을 말해 주었다. 조조가 원소를 토벌할 때 사람을 보내 비단 3,000필과 사당과 바꾸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장압을 보내 사당을 부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장압이 채 100리도 못 갔을 때 도사꾼이 먼저 수만의 병사를 보냈다. 장압이 얼마쯤 가자 안개가 자욱하게 끼더니 그를 완전히 에워싸버려 사당을 찾을 수 없었다. 도사꾼이 영위에게 말하길 조조의 기세가 거세니 피하도록 합시다. 그 후 소병이라는 사람의 이웃집에 도사꾼이 나타났다. 그는 조조에게 사람을 보내 옛 사당을 수리하고자 하나 지세가 쇠약해 다른 곳으로 옮길까 합니다. 이에 조조는 성 북쪽에 누각을 세워 도사꾼을 거처하게 했다. 며칠 뒤 조조가 사냥에 나가서 노루처럼 생긴 짐승을 잡았다. 그날 밤 누각에서 곡성이 들려왔다. 내 아들이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에 조조는 손뼉을 치며 개 수백 마리를 누각 근처의 푼이 개들은 나귀같이 생긴 커다란 짐승을 물어 죽였다. 그 후 사당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등의 묘는 경구에 있는데 초가집이었다. 어느 날 사마염이 병에 걸렸는데 꿈에 노인이 나타나 말하길 나는 등공인데 집이 허물어졌으니 자네가 다시 지어주게나. 이에 사마염이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기와집으로 다시 지어주었다. 그 후 어떤 남녀가 등의 묘에서 미래를 즐기던 중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두 사람을 휘감아 버렸다. 이에 여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 그제야 풀어주었다. 노숙. 송권이 어느 날 병에 걸렸는데 무당이 와서 말하길 비단 2건을 쓴 장군 귀신이 나타났기에 물러가라고 호통쳤으나 궁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죽은 노숙의 귀신을 보았는데 무당이 말한 옷차림 그대로였다. 관로는 종종 귀신을 보았다. 어느 날 한밤중에 짐승처럼 생긴 귀신이 한 손에 불을 쥐고 입김을 불어 집에 열기를 들여보내고 있었다. 이에 관로가 문화생을 시켜 검으로 내리치게 하니 여우가 두 동강이 났다. 그 후 그 고장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 요괴를 잡은 제갈각이 단양태수로 있었을 때 사냥을 나갔다. 어느 계곡을 지나던 중 어린아이같이 생긴 짐승 하나가 손을 뻗어 사람을 당기려 하자 제갈각이 오히려 손을 뻗어 끌어당겼다. 그러자 그 짐승은 바로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신기한 재주라며 칭찬하니 제갈각은 이 짐승은 개낭으로 백택도에 나와 있으며 단지 당신들이 그 책을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화원포라는 생물은 남방이나 서역의 화산에 사는 불지로 그 털로 옷을 해 입으면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위 문제조비는 자신의 책 전론에 그런 동물은 없다고 논증했으나 그 후 명제조회 때 진짜 화원포가 진상되자 전론을 새긴 비석에 그 부분을 부랴부랴 깎아냈다고 한다. 팽후. 오나라 대제 송권 때 권한태수 육경숙이 사람들을 시켜 커다란 녹나무를 자르게 했다. 도끼로 몇 번 찍자 나무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나무가 넘어지자 그 안에서 사람 얼굴에 개의 몸을 한 짐승이 튀어나왔다. 육경숙은 그 짐승이 팽우이며 삶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잡아먹었다고 한다. 귀신을 팔다. 위문제조비 시절 송정백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중에 완성을 가게 됐다. 길을 가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귀신이었다. 놀란 송정백은 자신도 귀신 행세를 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같이 동행하던 중 귀신이 교대로 업어서 가기를 제안하자 받아들였다. 먼저 귀신이 송정백을 업었는데 몸이 무거우니 귀신이 사람이 아니냐고 의심을 하자 자신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귀신이 그를 업고 간이 마치 바람과 같았으며 물을 건널 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송정백이 귀신을 업고 갈 차례가 되었는데 매우 가벼웠다. 한참을 가던 중 강을 건너게 됐는데 물소리가 나자 다시 귀신이 의심을 하였으나 송정백은 교묘히 귀신을 속였다. 송정백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을 물으니 귀신은 햇빛과 사람의 침이라 대답하였다. 완성에 도착하니 날이 밝았는데 송정백은 가장 밝은 곳에 귀신을 내려놓은 후 침을 뱉었다. 그러자 귀신은 커다란 염소로 변했고 송정백은 그것을 푸주간에 팔아 돈을 벌었다. 낙두민. 중국 남방에 낙두민이라는 종족이 있었다. 그들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 이리저리 날아다닐 수 있는데 천성일 뿐 기괴한 것은 아니다. 오나라 장수 주안의 하녀도 낙두민으로 매일 밤이 되면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날아다니다 아침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어떤 사람이 그녀의 몸을 살펴보았다. 비록 목은 없었지만
숨을 쉬기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머리가 되돌아왔으나 이불이 방해가 되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슬픈 소리를 내니 이불을 치워주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리가 몸에 붙었다. 오나라 변경의 수비대장 등회가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는데 머리가 날아와 돼지를 먹으려 들었다. 이에 등회가 화살을 쏘아 그중 한 발이 머리에 명중했다. 그러나 그 머리는 3일간이나 계속 날아다녔다고 한다. 사자. 조조가 원소를 토벌했을 때 일이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는데 사자 2마리를 보았다. 암수 모두 갈기가 있었으며 푸른색이었다. 조조가 사람을 시켜 사자를 잡아 가죽을 벗기게 했다. 그 후 개선에서 돌아왔을 때 사자 가죽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돌아오는 도중 마을을 지날 때마다 개들이 짖지를 못했다고 한다. 허자장. 심계가 예장태수로 있을 때 대낮대청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사복을 입고 노란 두건을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연안평녀의 허소자장이라 밝히며 장례를 다시 해달라고 한 뒤 사라졌다. 심계는 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초원제를 지내주었다. 사마의 복수. 사마의 첫 벼곡은 비파를 잘 듣고 노래를 잘 불렀다. 사마의가 죽기 전 그녀에게 자신이 죽더라도 절대 재혼해선 안 된다고 말하니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윽고 사마의가 죽자 이웃에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혼이 들어오자 벼곡이 응하였다. 이때 사마의가 말을 타고 나타나 활을 쏘아 그녀의 목을 맞췄다. 그녀는 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이리저리 구르다 기절하여 10여일 만에 깨어났는데 말문이 막히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1년이 지나 말문이 겨우 열렸으나 발음이 뚜렷하지 않았다. 벼곡의 자태는 그리 아름답지 못했으나 노래를 잘해 사랑을 받았는데 노래를 못하게 되니 이제 시집갈 길이 막히고 말았다. 하우연이 왕실의 후손을 끊다. 하우연이 사마경왕에게 처형되어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주었다. 제사 도중에 한 후 현이 나타나 제사상 머리에 앉아 잘린 머리를 옆에 놓고 목구멍으로 음식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말하길 내가 옥황상제께 청하여 임금에게 후손이 없게 하겠다. 그 후 정말로 왕실의 후손이 없었다고 한다. 고자가 된 원걸. 오응의 원걸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죽기 전 절대 재혼하지 말 것을 부탁하니 원걸은 재혼하지 않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아내가 죽자마자 그는 재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낮에 죽은 아내가 나타나 그를 원망하며 칼로 원걸을 고자로 만들어 버렸다. 절름발이 귀신. 이 편의 교위인 조길은 큰 길보다 밭고랑 사이로 주로 다녔다. 옛날에 절름발이 하나가 죽어 발이 고랑에 묻혔는데 10년 후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 조길의 집 앞에서 갑자기 다리를 절었다. 이에 조길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 사람이 답하길 앞에 절름발이 귀신이 하나 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요. 조공의 배. 유수 나루터의 큰 배가 하나 뒤집혀져 있는데 강물이 줄어들면 그 모습이 보였다. 나이 든 사람이 말하길 저것은 조공의 배다. 강에서 어부가 밤을 새우기 위해 그 배에다 밧줄을 걸어놓곤 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풍악 소리가 들리며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것이었다. 하루는 어부가 막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말하길 관기를 가까이 하지 마라. 다음날 그 사람이 소문을 들어보니 그 배는 조공이 기생을 태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배가 뒤집혔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관사의 유령. 오나라의 진선이란 상인이 당나귀를 몰고 어떤 빈집을 지나게 되었다. 크고 화려한 집이었는데 사람은 살지 않아 진선은 그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하였다. 그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길 장사꾼이 감히 여기를 들어오다니 내 놈이 감히 관사에 들어오다니 마침 초승달이 떠 있어서 소리친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니 얼굴빛이 검고 눈이 움푹 들어갔고 눈동자가 없었으며 이빨은 흉악하게 삐쭉 뻗어 나왔으며 노란 실을 들고 있었다. 진선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마을로 도망가 그 사실을 말하니 한 노인이 설명해 주었다. 옛날부터 거기에 흉악한 귀신이 있었지요. 다음날 진선이 그곳에 다시 가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만 있었다. 장무선. 장원은 자가 무선으로 진나라 해제 때 관직이 사공에 이르렀다. 그때 연소왕 무덤에 얼룩무늬 여우가 살았는데 오랜 세월 지내는 동안 둔갑수를 깨우쳤다. 여우가 선비로 변해 장원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덤 앞 화표목에게 물으니 화표목은 반드시 욕을 보게 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또한 천년간 쌓은 도수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충고한다.
그러나 여우는 듣지 않고 장화를 찾아간다. 장화는 선비로 변한 여우와 학문을 논하나 당해내지 못하자 이러한 자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 여우나 요괴가 틀림없다고 의심하여 그를 가두었다. 선비로 변한 여우가 여러 차례 사정하였으나 장화는 끝내 듣지 않았다. 그 당시 풍성령은 자가 공장으로 박학다식한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이에 장화가 그를 불러 자문을 구하니 풍성령은 사냥개로 시험해 보라고 대답한다. 장화가 사냥개를 풀었으나 선비로 변한 여우는 태연히 웃으며 장화의 속 좁음을 비웃었다. 이에 풍성령은 천년묵은 나무만이 정체를 밝힐 수 있다며 연소왕 무덤에 있는 천년묵은 화표목을 베러 간다. 가던 도중 하늘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그에게 어디 가는지 묻자 화표목을 베러 간다고 대답한다. 이에 동자가 울며 말하길 늙은 여우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화가 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리고 사라져 버렸다. 풍성령이 나무를 베니 피가 흘러나왔다. 나무를 가지고 돌아와 불을 붙여 선비를 비추니 여우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에 장화가 말하길 저 요물들을 불태워 버리면 천년간 편안할 것이다. 두 요물을 불태워 버렸다. 네 번째 이야기, 여동생. 나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어. 우린 2살 차이로 내가 중학교 1학년일 때 내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고 집에 돌아오던 시절이었지.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엄마도 안 계시고 늘 나를 기다리던 동생도 없었어. 그때는 딱히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았어. 그냥 엄마랑 동생이 시장이라도 갔나 보다 생각하고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늦으신다고 하셨고 동생도 늦는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밤 8시나 9시쯤 되었을 때 엄마와 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 동생은 눈에 안대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고 엄마도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나보고 나가라고 하시고는 문을 잠그셨어. 왜 그러신 건지 모르겠어서 나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동생 방에서 뭔가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안 가서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렸어. 나는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한탄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내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에 그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더라고. 그 순간 나는 온몸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지? 정말 믿기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내 동생은 크게 변했어. 내가 알고 있던 그 활발하고 웃음 많던 동생은 사라지고 대신 눈빛이 흔들리고 말을 잘하지 않는 아이로 변했어. 내가 동생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동생은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 과거에는 같이 앉아서 웃고 장난치던 우리가 이제는 말도 잘하지 않고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되어서 너무 슬펐어. 그 사건이 있던 날 내 동생은 주번이라서 쓰레기통을 비우러 가던 중이었어. 그때 어떤 아저씨가 동생을 불렀고 이상한 큰 쓰레기통을 들고 도와달라고 했대.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인간적으로 살라고 하셨고 도와달라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지. 그래서 우리 동생도 그 교육을 받은 대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그 아저씨는 동생을 그 쓰레기통을 든 채로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동생을 위협하면서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동생은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도 열심히 저항했대. 그러나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동생을 위협하며 일을 시도하려 했어. 그 아저씨는 칼을 들고 동생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협박했어. 겨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동생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칼에 굴복했지만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그 아저씨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어. 그렇게 저항하던 도중 동생의 눈이 다쳤고 그래서 안대를 하고 돌아왔던 거야. 그 후로 우리 동생은 남자가 과도나 칼 같은 걸 들고 있는 걸 보면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려. 그날 이후로 나는 동생에게 과일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어. 내가 과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동생에게는 트라우마가 되는 것 같아서. 또 그 아저씨는 동생에게 옷을 벗기려고 했고 동생은 또다시 저항했어. 그러자 그 아저씨는 동생을 때렸고 동생은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결국 안대를 하고 돌아왔지. 그 아저씨는 동생을 더 위협하면서 입에 뭔가를 강제로 집어넣으려 했어. 우리 동생은 너무 순진했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먹으면 죽는 건가 싶어서. 안 먹겠어요. 전 감기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아저씨는 동생을 또 때리면서 강제로 먹이려 했어. 동생은 간신히 저항하면서 그걸 뱉어내고 도망칠 수 있었어. 그 아저씨가 동생에게 배까지 세고 나오라고 했는데 동생은 그 말을 믿고 50까지 세다가 너무 무서워서 옷을 입고 뛰쳐나왔어. 동생은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자기가 겪은 일이 무슨 일인지도 잘 몰랐어. 그저 무서워서 울고만 있었던 거야. 그러다 친구들이 동생이 오지 않자 걱정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동생을 발견하고 양호실로 데려갔어. 양호 선생님이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고 엄마한테 연락이 가고 엄마가 달려왔어. 그렇게 동생은 병원에 가서 눈치료를 받고 경찰도 왔대. 하지만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게 말을 하지 못했어. 형사 아저씨가 너무 무섭게 느껴졌나 봐. 결국 형사들이 동생을 달래고 설득해서 겨우 이야기를 꺼내게 했대. 동생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엄마는 동생을 정신과로 데려갔어.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사건에 대해 묻자마자 동생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그날로 정신과 치료를 포기하고 동생을 집으로 데려왔어. 그렇게 그날 사건은 끝이 났지만 동생의 마음속 상처는 그대로 남았어.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동생은 완전히 변했어. 이전에는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며 내 방에 와서 같이 자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무서운 날에도 내 방에서 자지 않아. 조금만 아파도 나한테 업어달라고 하던 동생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나랑 손도 잘 잡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내가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날 이후로 동생이 나와의 접촉을 피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니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아팠어.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동생은 남자를 무서워하게 됐어. 심지어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도 가지 못했어. 그 일 이후로 내 동생은 남자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됐어. 엄마도 바쁘셔서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시는데 동생은 그런 엄마의 부재 속에서 더 외로워졌어. 그렇게 동생은 점점 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게 됐고 밤에 혼자 자는 것도 두려워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며 키웠는데 그날 이후로 동생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했어. 동생은 이제 예전에 그 밝고 활발한 아이가 아니었어. 그 사건이 우리 동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그 일로 인해 동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그리고 한 달 전쯤 집에 돌아왔을 때 동생밖에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러자 동생이 화장실에서 울면서 막 토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날 자기 입에 들어갔던 그게 뭔지 알게 됐다고 말하더라.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동생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미친 듯이 이를 닫고 또 닫고 토하고를 반복했어.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하고 안쓰러웠어. 그저 같은 남자라는 이유로 그 끔찍한 남자와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내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날 이후로 내 동생은 더 큰 상처를 받았고 나 역시 그 일로 인해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어. 그 일이 있던 날 우리 엄마는 정말 많이 우셨어. 엄마는 우리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말에 이혼하셨고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초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내가 이혼해서 우리 동생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자책하셨어. 엄마 탓도 아닌데 엄마는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쏟으셨어.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가슴이 아팠어. 솔직히 그 사건으로 우리 동생이 당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그저 동생이 조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 동생이 그때 어려서 그런지 성장이 좀 늦었던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말이야.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그 사건 이후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아이가 좀만 더 컸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겁니다. 라고 하셨거든. 정말이지.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느낀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그 이후로 우리 동생은 남자를 무서워하게 됐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오래가지 못했어. 우리 엄마는 바쁘셔서 집에 잘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동생은 더 외로워졌지. 그렇게 동생은 점점 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게 됐어. 밤에 혼자 자는 것도 두려워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는 내 방에서 자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무서운 날에도 내 방에 오지 않더라. 그냥 혼자서 두려움을 견디면서 지내는 것 같았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동생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키웠는데 그 사건 이후로 동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 동생이 나를 멀리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 하지만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어.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동생이 무서워할 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지만 그 사건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동생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여전히 남자를 무서워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동생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 내가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답을 찾기 어렵더라고. 동생이 겪은 일은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한편 내 동생이 그날 이후로 남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정말 깊고 복잡해. 어느 날 동생이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왜 울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날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그렇다고 했어.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동생이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 동생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 하지만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고 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 어떤 때는 내가 동생을 위해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컸어. 하지만 그 당시 나는 너무 어렸고 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던 게 사실이야.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 동생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일에 대해 침묵했어. 아무도 그날의 일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동생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조용히 그 일을 지나가게 두었지.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동생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동생이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동생에게 좀 더 솔직하게 다가가고 그 일을 함께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때는 모두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은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은 동생이 나에게 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 그동안 혼자서 그 일을 견뎌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나는 그때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 동생은 그날 이후로 남자를 무서워하게 됐고 남자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고립감과 외로움은 동생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지. 동생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 그 과정에서 나는 동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동생은 그 끔찍한 경험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상처와 싸우고 있어. 동생이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을 때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어. 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동생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고 동생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조금씩 동생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 한편으로는 내 동생이 이제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되기도 해. 동생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동생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동생의 곁에 있어주려고 해. 동생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내 동생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여자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래. 내 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훨씬 더 밝고 활발한 아이로 성장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날의 사건이 동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동생은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아직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 나는 그런 동생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어. 여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동생처럼
그런 상처를 입은 여자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내 동생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갔길 간절히 바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내 동생이 조금씩 치유되고 다시 한번 밝고 활발한 아이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해. 내 동생이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래. 그리고 세상 모든 여자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동생이 그날의 상처를 조금씩 극복하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내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친다. 5번째 이야기, 인형에 대한 교훈. 나는 어릴 때부터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 인형을 보면 꼭 사야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지. 지나가다 마음에 드는 인형이 있으면 돈이 없더라도 며칠이고 돈을 모아서 꼭 장만했어. 그래서 내 방은 항상 다양한 인형들로 가득 차 있었지. 내게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쩌면 친구처럼 여겨졌을지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남대문을 구경하러 갔어. 이리저리 둘러보며 재미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느 상점에서 사람처럼 생긴 인형들로 가득한 곳을 발견했어. 친구는 그곳에서 양배추 인형을 하나 샀는데 그 인형은 꼭 어린아이 같은 크기의 머리가 곱슬거리는 노란색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였어. 친구는 나에게도 하나 사라고 권유했지. 솔직히 그다지 갖고 싶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권유에 그냥 하나 사기로 했어. 어떤 인형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나는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괜찮아 보이는 인형을 하나 골라서 샀어. 그때만 해도 그 인형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지. 그 인형은 우리 집에 와서도 딱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어. 그저 내 방 진열장 위에 다른 인형들과 함께 놓여 있었지. 솔직히 말하자면 그 인형을 좋아하지는 않았어. 예쁘다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다른 인형들과 달리 그 인형에게는 별다른 애정을 쏟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인형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책상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으면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지.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인형이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 물론 그 인형이 실제로 나를 쳐다보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들면서 인형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가사 시간에 블라우스 같은 작은 옷을 만드는 수업을 했어. 바느질 솜씨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여러 날에 걸쳐 그 옷을 완성했지. 그 옷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마땅히 쓸 곳도 없어서 고민하던 중 그 인형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 인형에게 옷을 입혀봤는데 사이즈가 딱 맞더라. 하지만 인형에게 옷을 입혀주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계속 들었어. 인형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거든.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 그때는 겨울이라 방이 꽤 추웠기 때문에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 그리고 인형들도 침대에 함께 눕혀두곤 했지. 내 오른쪽에는 곰 인형을, 왼쪽에는 양배추 인형을 두고 이불을 덮어줬어. 물론 인형이 살아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저 어릴 적부터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뿐이야.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이고 있었어. 거실에 있는 뻐꾸기 시계가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인가 싶었지.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더니 마치 누군가가 이불을 벗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 나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가 점점 더 명확해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무서움이 서서히 엄습해오기 시작했지. 내 오른쪽에 있던 인형이 자기 머리에 덮여있는 이불을 벗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물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졌어. 인형이 이불을 벗기면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팔에 힘을 줘서 인형이 이불을 벗기지 못하게 막았어. 그러자 인형이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하고 끔찍했어. 이상하다. 이불이 왜 안 내려가지? 인형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공포에 휩싸였어. 인형이 말을 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어.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가락에 힘을 뺀 순간 인형은 이불을 벗고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살피기 시작했지. 인형이 내 눈을 만지며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상하다. 사람이 잠들면 쉽게 깨어나지 않는데 눈을 한번 파볼까? 라고 중얼거렸어. 나는 공포에 질려 숨을 멈추고 있었어. 그런데 인형이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 가위를 찾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나는 힘을 내서 이불을 내리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어. 하지만 놀랍게도 거실에 나가보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 그리고 엄마가 앉아 계셨지.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나는 그 순간 내가 겪은 일을 말해주었지만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아직 12시 5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고작 5분 만에 일어난 거였어. 내가 처음 방에 들어가 누웠을 때가 12시였으니까. 이 모든 일이 단 5분 만에 벌어진 거라는 거야. 정말 믿기지 않았어. 엄마에게 그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자. 엄마는 그 인형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았어. 그래서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아빠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어. 아빠는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 잠옷 심각하게 들으셨어. 아빠는 인형이 단순한 물건이지만 사람처럼 대하면 그 인형의 영혼이 깃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몸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대하는 인형에 깃들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더 소름이 돋았어. 내가 그 인형을 너무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 인형에 어떤 떠도는 영혼이 깃들었던 걸까? 아빠는 그날 저녁 그 인형을 밖에다 버리고 왔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불태워버리기로 했지. 나는 그 인형이 드디어 없어지게 된다는 생각에 안심했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엄마가 나에게 말하길. 새벽에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 버려두었던 그 인형이 없어졌다고 하셨어. 누군가 가져간 것일까? 아니면 그 인형이 스스로 움직여서 사라진 것일까? 정말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 그 후로 나는 인형을 사는 걸 조심하게 되었어. 내키지 않는 물건은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지. 그리고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교훈도 함께 말이야. 인형은 인형일 뿐, 그 이상으로 애정을 쏟거나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 인형 사건 이후로 나는 인형에 대한 애정을 접었고, 더 이상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로 했어. 그 인형이 남긴 공포와 불길함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리고 그 인형이 스스로 사라져버린 그날의 기묘한 일은 지금도 나를 두렵게 하고 있어. 내 방에 가득했던 인형들은 이제 모두 정리했어. 그 인형 사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인형을 방에 두지 않게 되었지. 그렇지만 그 인형이 남긴 공포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그 인형이 생각나곤 해. 혹시라도 그 인형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 그 인형이 내게 준 교훈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형을 사거나 사람처럼 대할 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어. 인형은 그저 장난감일 뿐이지만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형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 나처럼 인형을 너무 사람처럼 대하거나 너무 애정을 쏟아붓게 되면 그 인형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느껴질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불길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 내키지 않는 물건은 절대 사지 마. 그리고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지 마. 인형은 그저 인형일 뿐이야. 너무 많은 애정을 쏟거나 너무 사람처럼 대하면 그 인형에 어떤 영혼이 깃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인형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을지도 몰라. 내가 겪은 공포를 너희는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형을 대할 때는 항상 조심해. 인형은 그저 물건이지만 때로는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